안녕하세요. 오늘 이 시간에는요, 우리 돈의 가치가 왜 자꾸만 줄어드는 것 같은지 그 뒤에 숨겨진 진짜 이유를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정부는 왜 계속해서 돈을 푸는 걸까요? 그리고 그로 인한 인플레이션 속에서 과연 누가 진짜로 웃고 있는지 그 거대한 시스템의 비밀을 지금부터 하나씩 아주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걸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세요? 아니, 나는 정말 열심히 일하는데 왜 내 돈은 항상 부족하지? 우리 모두가 한 번쯤은 느껴봤을 이 감정. 이 보편적인 의문의 답을 찾기 위해서 돈이 과연 어디서 그리고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질문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 답을 찾기 위한 첫 번째 열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쓰는 이 돈의 대부분이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돈이 아니라는 것. 어쩌면 조금은 충격적일 수도 있는 이 진실을 먼저 이해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우리가 돈에 대해 갖고 있는 가장 큰 오해가 뭘까요? 바로 돈은 한국은행이나 조폐공사, 즉 정부기관에서만 찍어낸다는 생각입니다. 물론 우리가 만지는 지폐와 동전은 거기서 만드는 게 맞죠. 하지만요, 우리 경제를 움직이는 돈의 압도적인 대부분은 정부의 인쇄기가 아니라 사실상 매일 허공에서부터 그냥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시스템의 비밀을 알려면요, 수백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옛날 금세공업자들은 사람들의 금을 안전하게 보관해주고 그 증표로 종이 영수증을 써줬어요. 그런데 장사를 하다 보니까 뭘 깨달았냐면 사람들이 맡겨놓은 금을 한꺼번에 다 찾아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그들은 실제 금고에 있는 금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의 영수증, 그러니까 일종의 가짜 돈을 다른 사람들에게 대출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바로 현대 은행 시스템의 시작이었습니다. 자, 이 슬라이드가 정말 중요하고 재미있는 부분입니다. 오늘날의 은행들은 부분 지급 준비금 제도라는 이름으로 사실상 똑같은 일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A은행에 제가 1,000원을 예금했다고 쳐보죠. 그럼 은행은 법으로 정해진 최소한의 비율, 이걸 지급준 비율이라고 하는데 가령 10%인 100원만 남겨두고 나머지 900원은 다른 사람에게 대출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럼 그 900원을 대출받은 사람은 그걸로 물건을 사고 그 돈은 또 B은행에 예금되겠죠. 그럼 B은행은 또 그 돈의 10%인 90원만 남기고 810원을 또 대출해 줍니다. 이게 마치 마법처럼 계속 반복되면서 제가 처음 맡긴 1,000원이 순식간에 수천 원의 새로운 돈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경제학에서는 이 놀라운 과정을 바로 신용창조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핵심은 은행이 대출을 해줄 때마다 세상에 없던 돈이 컴퓨터 화면 위에 숫자로 짠 하고 생겨난다는 거예요. 바로 이 신용창조가 현대 자본주의 경제를 움직이는 핵심 엔진이고 시중에 돈이 계속해서 불어나는 근본적인 이유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결정적인 포인트는 이겁니다. 우리가 쓰는 돈의 약 90%는 정부가 찍어낸 진짜 돈이 아니라 바로 이렇게 은행 시스템을 통해 빚을 담보로 만들어진 신용화폐, 즉 그냥 숫자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은행 대출은 단순히 돈을 빌리는 행위를 넘어서 새로운 돈이 탄생하는 순간인 거예요. 이 시스템은 필연적으로 누군가가 계속 빚을 져야만 돌아갑니다. 결국 현대사회에서 돈은 곧 빚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이렇게 계속해서 돈이 불어나는 시스템이 우리 모두의 지갑에 매일같이 영향을 미치는 인플레이션으로 어떻게 이어지는지 그 필연적인 관계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면 그냥 물가가 오른다 이렇게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건 현상일 뿐이고요. 본질은 좀 다릅니다. 인플레이션의 진짜 의미는 여러분이 가진 돈의 구매력, 즉 돈으로 물건을 살 수 있는 힘이 계속해서 약해지는 현상을 말하는 거예요. 아주 간단히 말해서 오늘 내 주머니 속 10,000원이 내일은 오늘의 10,000원만큼의 가치를 하지 못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화폐 착각이라는 아주 교묘한 함정에 빠지기 쉽습니다. 슬라이드를 한번 보세요. 내 월급이 5%나 올랐다고 막 기뻐하고 있어요. 하지만 만약 그해 물가 상승률, 즉 인플레이션이 7%였다면 어떨까요? 사실 내 월급으로 살 수 있는 것들은 오히려 줄어든 겁니다. 실질적인 구매력은 2%나 떨어진 셈이죠. 우리는 통장에 찍히는 숫자의 명목적인 증가에만 집중하느라 내 돈의 진짜 가치가 조용히 사라지고 있다는 사실을 놓치곤 합니다. 그리고 이 표를 보시면 인플레이션이 결코 모두에게 공평하지 않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건 사실상 거대하고 조용한 부의 이전 과정이에요. 가장 큰 승자는 누구일까요?
바로 빚을 많이 진 정부나 개인입니다. 갚아야 할 돈의 실질 가치가 줄어드니까요. 또 가격이 오르는 부동산이나 주식 같은 자산을 가진 사람들도 이득을 봅니다. 반면에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바로 현금을 꼬박꼬박 저축하는 사람들, 월급 인상률이 물가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하는 우리 같은 봉급 생활자들, 그리고 고정된 연금으로 생활해야 하는 은퇴자들입니다. 이들의 돈은 가만히 앉아서 그 가치를 잃게 되는 거죠. 아니 근데 이렇게 누군가에게는 명백히 불리하게 작용하는 시스템을 왜 정부와 중앙은행은 적극적으로 유지하고 심지어는 부추기는 것처럼 보일까요? 여기에는 아주 중요하고도 복잡한 이유가 숨어 있습니다. 그 역사를 알려면 모든 것이 바뀐 결정적인 순간 1971년으로 가야 합니다. 당시 미국 대통령 닉슨이 더 이상 미국 달러를 금으로 바꿔주지 않겠다고 선언한 이른바 닉슨 쇼크가 있었죠. 이 순간 인류의 돈은 금이라는 실물 자산과의 연결고리가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그리고 오직 정부에 대한 믿음 하나만으로 가치가 유지되는 법정화폐의 시대가 열린 겁니다. 이로써 정부는 이런 상으로는 무한정 돈을 찍어낼 수 있는 막강한 힘을 손에 쥐게 된 거죠. 그럼 정부는 왜 이 힘을 쓰고 싶어 할까요? 이 시스템을 정당화하는 가장 강력한 이론적 배경은 바로 위대한 경제학자 존 메이너드 케인스에게서 나옵니다. 그는 대공황 같은 끔찍한 경기 침체기에는 정부가 빚을 내서라도 돈을 풀어 경제를 인위적으로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물가가 계속 떨어지고 모두가 돈을 안 써서 경제가 완전히 망가지는 디플레이션이라는 최악의 공포보다는 약간의 인플레이션이 훨씬 낫다는 믿음이 이 시스템의 핵심 철학인 셈입니다. 물론 이런 정부 개입주의는 지난 100년간 경제학계의 가장 뜨거운 논쟁거리였습니다. 케인스가 정부가 경제를 구하는 의사라고 본 반면에 프리드리히 하이에크 같은 자유주의 경제학자들은 시장은 그냥 내버려둘 때 가장 잘 작동한다고 주장했죠. 이들은 정부의 인위적인 개입이 결국 시장을 왜곡해서 나중에 더 큰 위기를 불러올 뿐이라고 강력하게 경고했습니다. 실제로 1970년대에 성장은 멈췄는데 물가만 미친 듯이 오르는 최악의 상황, 바로 스태그플레이션이 닥치면서 케인스 이론은 큰 도전에 직면했고요. 이 위대한 논쟁은 오늘날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얘기를 좀 해볼까요? 이렇게 복잡하고 때로는 우리의 상식과는 다르게 돌아가는 시스템 위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이 거대한 경제 파도를 헤쳐나가야 할까요? 오늘 이야기의 핵심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현대의 돈은 사실상 은행의 대출로 만들어진 빚이다. 둘째, 이로 인한 인플레이션은 부를 조용히 재분배하는 보이지 않는 세금과 같다. 셋째, 정부는 성장을 촉진하고 디플레이션을 막기 위해 이 시스템을 적극 활용한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결론은 이것입니다. 이 게임의 규칙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야말로 이 변동성의 시대에 나 자신을 지키는 금융적 자기방어의 첫걸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이 거대한 기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원리를 보셨습니다. 가만히 두면 현금의 가치는 시간이 흐를수록 하락하도록 설계되어 있다는 이 불편한 진실을 알게 된 이상 우리는 저축하고 소비하고 투자하는 방식에 대해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해야만 합니다. 여러분의 전략은 이제 어떻게 바뀌어야 할까요? 결국 오늘 우리가 나눈 이 모든 이야기들은 단순한 지적 호기심을 채우는 것을 넘어섭니다. 돈의 흐름과 가치의 변화를 읽는 것은요, 파도를 예측할 수는 없더라도 최소한 파도에 올라탈 서핑보드를 준비하는 것과 같습니다. 바로 그것이 이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진짜 생존 기술일지도 모릅니다.